한낮에 태양이 자결하는 서소문 밖 형장, 수백 명의 군중이 뿜어내는 숨막히는 열기와 비릿한 피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기괴한 춤을 추는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죄인의 목을 베기 직전 입에 가득 머금은 독한 술을 시퍼런 칼날에 뿜으며 공포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단 한 번의 칼질로 고통 없이 보내주는 대가로 죄수의 가족들에게 은밀하게 뒷돈을 요구했고, 만약 그 돈이 부족하면 일부러 급소를 비껴쳐서 죄수가 피를 토하며 몇 시간이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만들었으니, 죽음조차 흥정의 대상이 되었던 이 잔혹한 풍경은 조선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기괴하고도 슬픈 비극 중 하나였죠. 왕명을 받들어 법을 집행하는 엄연한 공무원이었음에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대를 이어 살인을 업으로 삼아야 했던 그들의 삶은 기록된 역사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처절했습니다. 이제 그 피 묻은 칼날 뒤에 숨겨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이들을 우리는 흔히 망난이라 부르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회자수라고 불렸는데, 이들은 단순히 힘센 사람을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라 대부분 중죄를 지은 사형수 중에서 가명을 조건으로 선발되거나 대대로 그 업을 물려받은 천민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의 목을 베는 일을 했다면 그 아들 역시 걸음마를 뗄 때부터 칼 쓰는 법을 배워야 했고, 선택의 여지 없이 피 묻은 칼을 쥐고 살아가야 했으니, 이는 직업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 가까운 형벌과도 같았던 셈입니다. 당시 사회는 이들에게 살인이라는 가장 더러운 일을 맡기면서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하며 철저히 사회의 도구로만 이용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들을 그저 무식한 살인기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들 사회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생존 법칙이 존재했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죽음을 파는 거래였습니다. 망나니는 명목상 군인 신분이었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녹봉이 거의 없어 처형 현장은 그들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비즈니스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수의 가족들은 고통 없는 죽음을 위해 쌀이나 돈,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주며 애원했고, 망나니는 그 대가에 따라 칼을 쓰는 기술을 달리했으니 돈이 없으면 죽음마저 편안할 수 없었던 것이 조선의 서글픈 현실이었던 거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고통 없는 죽음을 위한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힘으로 내려치는 게 아니라 고도의 해부학적 지식을 요하는 전문 기술이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목뼈 사이의 연골을 정확히 타격해야만 단칼에 숨을 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망나니들은 수박 통을 놓고 연습을 하거나 살아있는 개를 상대로 칼질을 연마하며 감각을 익혔다고 전해지는데, 만약 뇌물을 받지 못해 심기가 뒤틀린 망나니는 일부러 칼등으로 목을 치거나 살가죽만 베어내어 죄수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고, 이를 지켜보는 군중들에게는 더 큰 공포와 쾌감을, 가족들에게는 지옥 같은 죄책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형 전날 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밤새 칼을 갈며 술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살인의 무게를 견디기 위한 마취제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형장에 나타난 그들이 괴성을 지르며 칼춤을 춘 것은 군중을 압도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잡는 것이다 라고 되뇌는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정확하게 목을 베어야 했던 그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정신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사실은 당시 민간에 퍼져 있던 엽기적인 미신들이 망나니를 더욱 고립시켰다는 점인데, 처형된 죄수의 피가 묻은 칼이나 밧줄이 질병을 고치는 명약이라는 헛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기록과 야사에는 한센병 환자들이나 불치병 환자들이 처형 직후 죄수의 장기나 피를 얻기 위해 형장으로 달려들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낮에는 망나니를 짐승 취급하며 침을 뱉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 은밀히 찾아와 피 묻은 물건을 비싼 값에 사가려 흥정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중성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망나니는 죽은 자의 목을 베었지만 산자들은 죽은 자의 시신마저 탐욕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들의 가정생활이었는데,
망나니는 일반 백성들과 섞여 살 수 없어 성밖 외진 곳이나 다리 밑 움막에 따로 모여 살았고 혼인조차 그들끼리만 가능했기에 그 끔찍한 운명의 굴레는 수백 년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피범벅이 된 옷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가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의 돌팔매질과 멸시 어린 시선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음 날이면 다시 칼을 갈아야 했던 가장으로서의 무게는 그 어떤 형벌보다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만은 이 피 묻은 칼을 물려주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던 것이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서 처형 횟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특히 1866년 병인 박해와 같은 천주교 탄압 시기나 동합농민운동 때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목이 떨어지면서 망나니들의 칼날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형장이었던 절두산이나 서소문 밖은 흐르는 피로 내를 이룰 정도였다고 하며 너무 많은 사람을 베다 보니 칼날이 무뎌지고 이가 빠져 나중에는 칼이 아닌 도끼나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여야 했다는 기록은 지옥도가 따로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죽이고 돌아온 망나니가 피냄새를 지우기 위해 잿물에 몸을 담그며 울부짖었다는 이야기는 그들 역시 살인을 즐기는 악마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동원된 피해자였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망나니가 단순히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쇼의 주인공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자들은 반역자나 중죄인을 처형할 때 일부러 잔인한 방식을 택해 군중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 했고 망나니는 그 연출된 공포의 최전선에서 연기를 해야 했던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처형장에 모인 군중들은 죄인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환호하거나 비명을 질렀지만 그 순간 망나니의 눈에 비친 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광기에 휩싸인 인간 군상의 추악한 민난이었을 테니까요.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망나니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총살형이나 교수형 같은 근대적인 처형 방식이 도입되면서 그들의 설 자리는 점차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갑오개혁으로 참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구시대의 유물처럼 남아서 피를 흘려야 했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근대적인 법 집행이라는 미명 아래 공개 처형이 이벤트처럼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선교사나 여행가들이 남긴 기록과 사진 속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칼을 든 망나니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그 텅 빈 눈동자는 단순한 잔혹함을 넘어 시대가 강요한 슬픔과 체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참형이 폐지되고 교수형이 도입되면서 망나니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살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단지 그 방식이 공개적인 장터에서 차가운 감옥의 벽 안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처형 도구는 칼에서 밧줄로 그리고 총으로 바뀌었지만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폭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20세기 격동의 한국사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망나니는 사라졌지만 6.25 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이나 군사정권 시절에 사법살인을 집행했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역사 곳곳에 존재했으니까요.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기존의 망나니들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지만 일부는 도축업자가 되거나 무당이 되어 생계를 이어갔다는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사람을 죽이던 기술로 짐승을 잡거나 죽은 사람의 원혼을 달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운명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는 그들이 평생 동안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개화기 이후 그들이 사회 속으로 숨어들어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려 했을 때 혹여나 누가 자신의 과거를 알아챌까봐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에 떨었을 그들의 심정을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망나니가 사라진 지 100년이 넘은 지금 우리는 그들을 잔혹한 살인마로 기억하거나 사극 속의 자극적인 소재로만 소비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국가가 필요로 했기에 존재했고 사회가 묵인했기에 유지되었던 우리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이자 필요악이었습니다.
칼을 쥔 손은 망나니의 것이었지만 그 칼을 휘두르게 만든 것은 왕의 명령이었고 그 죽음을 구경하며 즐겼던 것은 당대의 군중들이었으니 그 모든 피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그들은 살인을 즐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해야 했던 생계형 노동자였으며 국가폭력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쓴 희생양이었던 셈입니다. 망나니는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그 스스로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채 평생을 죄인보다 더한 멸시 속에 살다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죄수의 영혼보다 더 비참하게 부서져 내린 것은 어쩌면 살기 위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칼춤을 춰야 했던 망나니 자신의 영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기에 그들의 고통은 단 한 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의 무덤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흘린 눈물과 피는 여전히 그 땅 어딘가에 스며들어 우리에게 묵직하고도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붉게 물든 노을 아래 홀로 남겨진 형장에서 피 묻은 칼을 닦으며 그가 느꼈을 감정은 살인의 쾌감이 아니라 살아서 지옥을 걷는 듯한 짙은 허무와 뼈에 사무치는 고독이었을 겁니다. 목숨을 끊는 일이 직업이었으나 그 누구보다 평범한 삶과 따뜻한 이웃의 정을 갈망했던 조선의 망나니, 그는 단순한 형벌 집행자가 아니라 잔혹한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슬픈 희생자이자 우리 역사가 감추고 싶어 했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이제 형장의 칼바람 소리는 멈췄지만 그 비극적인 생애가 남긴 긴 여운과 침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